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상류층 부모들 사이에서 전례 없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한국식 도시락, 김밥 때문입니다. 미국 초등학교의 점심시간 풍경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샌드위치와 감자칩, 땅콩버터 잼 샌드위치가 전부였던 아이들의 도시락이 이제는 색색의 재료가 어우러진 김밥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김밥을 싸우는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스타가 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요즘 김밥 싸주면 우리 애가 학교에서 어깨를 으쓱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김밥 하나가 어떻게 미국 초등학교 문화를 뒤흔들고 학부모들까지 사로잡았을까요? 이제는 아시안 마켓에서 김밥 재료가 불티나게 팔리고 김밥을 제대로 싸는 방법을 배우려는 미국 엄마들이 유튜브를 뒤지기까지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 엄마들을 김밥 열풍에 빠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미국 상류층 가정의 평범한 엄마죠. 직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딸 엘리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평소 밝고 씩씩한 아이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엘리는 흐느끼며 더 이상 점심시간이 너무 싫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엘리를 안아주며 무슨 일인지 물었죠.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먹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엘리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엘리는 급식도 맛없고 도시락을 싸와도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배도 고프고 친구들 도시락이랑 비교되면서 점점 끔찍해지고 있다고 했어요. 엘리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엘리를 거실 소파로 데려가 앉히고 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초등학교 점심시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니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엘리에게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제가 싸주는 샌드위치는 너무 평범하다고 했죠. 그런데 클로이라는 친구는 완전 멋진 도시락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애들이 다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클로이의 도시락은 색감도 다양하고 뭔가 특별해 보였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 그 도시락을 본 아이들은 다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의 도시락을 보고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문제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딸의 자존감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리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학교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회적인 시간이었죠. 엘리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신경 써서 도시락을 준비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엘리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졌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엘리를 침대에 재우고 난 후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엘리가 점심시간을 다시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어떤 도시락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죠. 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엘리의 도시락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평소와 다름없는 재료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정성을 들여 샌드위치를 만들고 과일도 예쁘게 잘라 담았죠. 평소보다는 좀 더 신경 썼지만 엘리가 말한 클로이의 도시락과 비교하면 여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엘리는 도시락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에서 실망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엘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같은 초등학생 엄마인 로라가 식당에서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로라는 항상 밝은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로라네 집 아이는 도시락을 어떻게 싸주는지요? 로라는 환하게 웃으며 요즘 김밥을 싸준다고 대답했어요. 김밥이라니. 생소한 이름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로라는 휴대폰을 꺼내 딸의 도시락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둥글게 말린 음식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 아이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보니 아이들이 놀라워하며 감탄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제 표정이 묘했는지 로라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죠. 요즘 김밥이 미국 초등학교에서 완전 인기라고 합니다. 로라의 아이가 도시락을 열면 친구들이 우아하면서 모여든다고 했어요. 설마 김밥이라는 게 학교에서 트렌드라고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로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음식인 김밥이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엘리가 말했던 클로이의 도시락도 혹시 김밥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라에게 어디서 김밥을 배웠는지 물었어요. 로라는 유튜브와 몇 번의 시행착오로 만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손에 익었다고 하더군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 검색해본 김밥 재료들을 구입했어요. 김, 밥, 단무지, 당근, 시금치, 햄 등 다양한 재료들을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엘리에게 내일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할 거라고 말했어요. 엘리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기대감이 묻어나는 눈빛을 보였죠. 그날 밤 인터넷에서 김밥 레시피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며 따라하기에는 생각보다 복잡해 보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밥을 짓고 야채를 볶고 김 위에 밥을 펴는 과정까지는 좋았어요. 하지만 재료를 올리고 말기 시작하자 김이 찢어지고 밥이 흩어지기 시작했죠. 3번의 시도 끝에 겨우 만든 김밥은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마치 찌그러진 원통처럼 보였어요. 시간은 이미 학교에 늦을 시간이었고 결국 서둘러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만들어 엘리에게 주었습니다. 엘리의 실망한 표정이 마음에 걸렸어요. 이건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엘리에게 멋진 도시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김밥은 생각보다 어려워 보였어요. 그러던 중 문득 직장 내 한국인 동료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은 제 옆 부서에서 일하는 디자이너였죠. 점심시간에 우연히 수진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은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녔어요. 그날도 단정한 자태로 식당에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죠.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엘리의 모습이 떠올라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혹시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말이죠. 수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왜 갑자기 김밥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눈치였어요. 엘리의 학교 사정을 설명하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주말에 그녀의 집으로 와서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수진의 흔쾌한 초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말에 엘리와 함께 수진의 집에 방문하기로 약속했어요. 사실 수진과는 회사에서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집에 초대받은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엘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퇴근길, 더 이상 샌드위치를 싸가지 않아도 될 날이 곧 올 거라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오자 엘리가 어떻게 점심시간이 지났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도 클로이의 도시락이 화제였다고 했죠. 엘리에게 주말에 수진의 집에 함께 가서 김밥 만드는 법을 배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엘리가 김밥 사진을 보여주자 눈이 반짝였어요. 주말이 기다려진다며 오랜만에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금요일 밤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점심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김밥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음식도 준비해주겠다고 했죠. 너무 부담스럽다며 사양했지만 수진은 한국 문화를 나누는 것이 기쁘다며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엘리는 너무 신나서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자기 전에도 계속 김밥 사진을 보며 내일 배울 생각에 들떠 있었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엘리와 함께 서둘러 준비하고 수진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수진은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지만 식욕을 돋우는 좋은 냄새였죠. 거실로 안내받자 테이블 위에 이미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색색깔의 반찬들과 함께 큰 그릇에 담긴 국물 요리, 그리고 구운 고기 냄새가 진동했어요. 수진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의 전통적인 구운 쇠고기 요리이고 잡채는 당면과 야채를 볶은 것이며 된장찌개는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끓인 국물 요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테이블 중앙에는 예쁘게 잘린 김밥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들에 엘리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김밥을 맛본 엘리는 눈을 크게 뜨며 맛있다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수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엘리를 바라보며 김밥에 들어간 재료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밥에 약간의 참기름과 소금을 넣어 간을 하고 다양한 야채와 고기를 넣어 돌돌 말아내는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지는 본격적으로 김밥 만들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는 것부터 재료 준비, 김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돌돌 말아 썰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보여주었어요. 수진의 손놀림은 매우 능숙했고 그녀가 만든 김밥은 마치 잡지에서 본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이제 저와 엘리의 차례였죠. 수진의 지도에 따라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려 말기 시작했어요. 저의 첫 김밥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수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만든 김밥을 보니 완벽한 원통형 모양의 색색의 재료들이 단면에서 예쁘게 보였어요. 제가 만든 찌그러진 모양과는 비교도 안 되었죠. 김밥 만들기는 마치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작업 같았습니다. 수진은 김밥말이 도구인 김발을 꺼내오며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했어요. 수진의 지도 아래 김 위에 밥을 얇게 펴 바르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밥알이 손에 달라붙지 않도록 손가락에 약간의 참기름을 발라야 한다는 팁도 알려주었어요. 밥의 양도 중요했죠. 너무 많이 넣으면 말았을 때 터지기 쉽고 너무 적게 넣으면 모양이 잡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밥을 펴고 난 뒤에는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당근, 시금치, 단무지, 계란, 햄 등 색색의 재료들이 차례대로 놓였죠. 모든 재료를 올린 후 김발의 도움을 받아 돌돌 말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첫 번째 말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꾹꾹 눌러가며 천천히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제 첫 김밥은 옆구리가 터지고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엘리도 도전했지만 역시 비슷한 결과였어요. 수지는 웃으며 처음엔 다 그렇다고 위로해 주었죠. 연습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밥의 양을 줄이고 더 꼼꼼하게 말았더니 모양이 조금 더 반듯해졌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는 거의 성공에 가까웠어요. 수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는 자신이 만든 김밥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수지는 김밥 만들기 외에도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시락 문화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등의 이야기였어요. 특히 김밥은 소풍이나 여행 갈 때 필수 음식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김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참치김밥, 불고기 김밥, 치즈김밥 등 재료에 따라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는 신이 나서 학교에 김밥을 가져갈 날을 기대했어요. 내일부터 당장 김밥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까지 했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없었지만 엘리를 위해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수진이 준비해준 김밥 레시피가 적힌 종이와 남은 재료들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내일의 도시락을 준비하며 여러 번 김밥 만드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밥을 제대로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료 준비, 말기까지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엘리의 기대에 찬 얼굴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료들을 깎고 썰어 놓으며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문화를 배웠고 무엇보다 엘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의 학교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내일 엘리가 김밥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친구들이 모여들어 감탄하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수진의 집에서 맛본 한국 음식의 맛과 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엘리가 김밥에 보인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집 냉장고의 재료들로는 수진이 보여준 것과 같은 완벽한 김밥을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시안 마켓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제대로 구비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요일 아침 엘리와 함께 수진이 알려준 아시안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그곳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한 느낌이었어요. 다양한 향신료와 낯선 재료들로 가득 찬 진열대 앞에서 엘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수진이 적어준 목록을 따라 김, 단무지, 다시마, 참기름 등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씩 장바구니에 담았어요. 집에 돌아와 바로 김밥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대로 밥을 지어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했어요. 재료들을 준비하는 동안 엘리는 옆에서 신기한 듯 지켜보았습니다. 당근은 채 썰어 살짝 볶고 시금치는 데쳐서 참기름과 소금으로 무쳐냈죠. 계란은 얇게 지단을 붙여 썰고 햄도 적당한 크기로 잘랐어요.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김 위에 밥을 펴고 차례대로 재료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역시나 실패였어요. 김이 찢어지고 재료들이 삐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시도했어요. 수진의 집에서 배운 것을 되새기며 천천히 과정을 밟아갔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모양이 제대로 잡힌 김밥이 완성되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먹을 만한 모양이었습니다. 엘리는 제가 만든 김밥을 맛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수진이 만든 것만큼 맛있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주말 내내 김밥 만들기 연습을 했고 점점 손에 익어갔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어
학교 도시락을 준비할 시간이 되자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 덕분에 생각보다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색감을 고려해 당근, 시금치, 계란, 햄, 단무지 등 다양한 재료를 넣었습니다. 모양도 예쁘게 잘 말린 김밥이 완성되었어요. 도시락통에 담고 예쁜 냅킨으로 포장까지 마쳤습니다. 엘리는 제가 준비한 김밥 도시락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마치 보물을 받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도시락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엘리의 기대에 찬 표정에 모든 노력이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엘리의 점심시간이 어땠을지 궁금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엘리에게 물었습니다. 엘리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김밥 도시락을 열자 친구들이 모여들어 구경했다고 합니다. 클로이를 포함한 여러 친구들이 맛있어 보인다며 감탄했다고 했어요. 엘리는 김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며 칭찬했고 특히 클로이는 엘리의 도시락이 자기 것보다 더 예쁘다고 말했대요. 그 말을 전하는 엘리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엘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김밥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 더 다양한 종류의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수진에게 연락해 다른 김밥 레시피도 물어보았습니다. 참치김밥, 치즈김밥 등 엘리가 좋아할 만한 재료로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김밥 만들기가 이제는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을 얻어 이제는 더 다양한 김밥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에게 연락해서 여러 가지 김밥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소고기김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했죠. 엘리에게 어떤 종류의 김밥을 도시락으로 싸주면 좋을지 물어보았습니다. 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기 친구 클로이가 좋아하는 것처럼 붉은색이 들어간 김밥이 좋겠다고 했어요. 아마도 소시지나 참치가 들어간 김밥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4시 30분. 아직 바깥은 어두컴컴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치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밥을 지어놓고 식혀두었고 당근, 시금치, 계란 등의 기본 재료와 함께 참치를 준비했어요. 수진이 알려준 대로 참치는 기름을 빼고 마요네즈와 섞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들을 올린 다음 말아보았지만 힘을 너무 세게 주어서인지 옆구리가 터져버렸습니다.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 시도를 했어요. 이번에는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재료를 더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모양이 예쁘지 않았어요. 밥이 너무 많았나 봅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는 모든 경험을 활용해 더욱 신중하게 작업했어요. 김 위에 밥을 적당량만 펴고 재료들도 너무 많이 넣지 않으면서 가운데 정렬하여 놓았습니다. 김발을 이용해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아갔어요. 이번에는 드디어 제대로 된 모양의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칼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보니 단면에 다양한 색상의 재료가 예쁘게 보였어요. 시간을 확인해 보니 이미 6시 30분이었습니다. 엘리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서둘러 4개의 김밥을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요령이 생겨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완성된 김밥들을 예쁘게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옆에는 작은 통에 소스도 준비했어요. 수진이 간장에 약간의 참기름과 통깨를 섞은 소스를 알려주었거든요. 엘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왔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김밥 도시락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만든 김밥이냐고 물었죠. 당연하다고 대답하며 김밥을 한 조각 엘리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엘리는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도시락을 보며 이거 너무 예쁘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엘리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도시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엘리는 너무 기대된다며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학교 앞에 도착해서 엘리를 내려주며 잘 먹으라고 인사했습니다. 엘리는 도시락을 소중히 들고 씩씩하게 학교로 향했어요. 그 뒷모습이 어쩐지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엘리의 도시락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로라를 만나 어제 엘리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로라는 웃으며 김밥이 요즘 초등학교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고 색다른 음식에 더 흥미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엘리의 점심시간이 어땠을지 궁금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서둘러 엘리를 데리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도 보이는 엘리의 표정은 환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신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친구들이 모두 김밥을 보고 놀랐다고 했어요. 심지어 클로이까지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엘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아이의 학교 생활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엘리의 눈빛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 보여 정말 기뻤습니다. 내일은 어떤 김밥을 만들어줄까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엘리의 김밥 도시락 성공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새로운 종류의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참치김밥, 소고기 김밥, 치즈 김밥, 야채 김밥까지 다양한 종류를 시도했어요. 점점 실력이 늘어 이제는 밤에 미리 준비해두고 아침에는 말고 자르는 작업만 해도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도시락 포장도 더욱 신경 썼어요. 예쁜 도시락통과 함께 작은 반찬통에 소스와 과일도 담아 보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학교 앞에서 엘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낯선 학부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며 제이미의 엄마라고 했어요. 제이미는 엘리와 같은 반 친구였죠. 그녀는 제가 엘리에게 싸주는 김밥 도시락에 대해 들었다며 그 레시피를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이미가 매일 엘리의 도시락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놀라움과 함께 약간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도시락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이미 엄마에게 김밥 만드는 법을 간략히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재료와 좋은 아시안 마켓 위치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고맙다며 꼭 시도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엘리는 더욱 신나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선생님까지도 엘리의 도시락에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김밥이 무엇인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일 수업 시간에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간단히 발표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셨대요. 엘리는 처음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되어 들떠 있었습니다. 엘리가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수진에게 연락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정보와 사진들을 부탁했습니다. 수진은 흔쾌히 도와주었고 다양한 한국 음식 사진과 함께 간단한 설명도 보내주었어요. 김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다양한 종류의 김밥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발표 당일 엘리는 약간 긴장했지만 신나 보였어요. 특별히 이날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김밥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발표용으로 반 친구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만들었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껏 준비했죠. 엘리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 표정만으로도 발표가 잘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엘리가 김밥에 대해 설명하고 준비해간 김밥을 친구들과 나눠 먹었다고 해요. 선생님께서도 아주 맛있다며 칭찬해 주셨대요. 클로이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김밥 레시피를 자기 엄마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엘리는 이제 학교에서 일종의 김밥 전문가가 되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마다 친구들이 엘리의 도시락을 구경하러 오고 김밥에 대해 질문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엘리가 학교 점심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부끄럽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수진에게 연락해서 고마움을 전했어요. 수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수진은 기쁘다며 이번 주말에 다시 한번 집으로 초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밥 외에도 다른 한국 음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어요. 엘리와 함께 수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떡볶이와 잡채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김밥보다 더 복잡한 요리였지만 이제는 한식 재료와 친숙해져서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리는 이제 떡볶이도 도시락으로 싸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다음 주에 도전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점심시간을 두려워하던 엘리가 이제는 새로운 도시락 메뉴를 기대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밥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엘리의 학교에서는 김밥이 완전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와 클로이만 가져오던 이국적인 도시락이 이제는 거의 반 아이들이 가져오는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김밥 레시피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엘리를 기다릴 때면 여러 학부모들이 다가와 김밥에 대해 질문하는 일이 흔해졌어요. 이제는 김밥 만들기가 저의 아침 루틴이 되었습니다. 더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과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연구했어요. 수진뿐만 아니라 한식 요리 블로그들도 참고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색감을 더 화려하게 하기 위해 자색 양배추, 노란 단무지, 주황색 당근 등 다양한 색상의 재료를 사용했어요. 모양도 더 다양하게 변형해 보았습니다. 일반 김밥 말고도 삼각김밥, 꽃 모양 김밥 등 아이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모양을 시도했죠.
특히 엘리가 좋아하는 것은 캐릭터 김밥이었어요. 김밥 단면을 동물이나 꽃 모양으로 만드는 데코 김밥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도 많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며 점점 완성도가 높아졌어요. 엘리가 학교에 곰돌이 모양 김밥을 가져갔을 때 친구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선생님까지도 놀라워했대요. 어느 날 학교에서 문화 교류의 날 행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자신의 문화권 음식을 가져와 나누는 행사였어요. 엘리는 당연히 김밥을 가져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국 가정은 아니지만 이제 김밥은 엘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문화교류의 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수진에게 조언을 구해 3가지 종류의 김밥을 대량으로 준비했어요. 기본 야채 김밥, 참치마요 김밥, 그리고 불고기 김밥까지. 수진은 직접 집에 와서 불고기 양념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소고기를 특별한 양념에 재워 구운 불고기는 향과 맛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행사 당일 엘리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큰 도시락통에 3종류의 김밥을 가득 담아 보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엘리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밥이 행사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었다고 해요. 준비한 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동이 났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모두 맛있다며 레시피를 요청했대요. 이제 엘리는 학교에서 김밥 소피아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점심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시도였는데 이제는 학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학교 뉴스레터에 김밥 문화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엘리의 사진과 함께 김밥에 대한 소개가 실렸죠. 그달 학부모 모임에서는 요리 교실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수진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김밥 만들기 클래스를 준비했어요. 1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참여했고 모두 즐겁게 김밥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한국인 동료 수진과의 만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을 우리 집에 초대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제는 김밥뿐만 아니라 불고기, 잡채, 떡볶이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수진은 제가 만든 한식을 맛보고 정말 맛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인의 입맛에도 인정받은 셈이었죠. 엘리는 이제 더 이상 점심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신의 도시락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나누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단순한 도시락의 변화가 아이의 자존감과 학교 생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김밥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매개체가 되었어요. 이제 제 소셜미디어에는 다양한 김밥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다른 나라 학부모들도 저의 게시물을 보고 레시피를 물어오기도 해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김밥 하나로 시작된 이 여정이 우리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놓았어요. 무엇보다 엘리가 이제 신나게 "엄마, 나 이제 점심시간이 기다려져" 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노력이 보람차게 느껴집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뉴욕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버드대 강의실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 때문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인 세계문화 비교 수업에서 한 중국 학생의 도발적인 질문에 한국인 유학생이 보여준 반응이 하버드를 넘어 전 미국 학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회학과의 교수는 40년 동안 한국을 연구해왔지만 이날 강의실에서 목격한 한국 학생의 답변에 "나는 지금도 놀란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교수는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를 위해 움직인다. 이것이 한국이 강한 이유다라며 극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설명하며 태풍 피해 복구와 코로나 대응,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 기적까지 언급한 한국 학생의 발언은 강의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던 중국 학생마저 말문이 막혔고 미국과 일본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기에 하버드 최고의 교수마저 이제 "나는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인지 확신하게 되었어" 라고 말하게 만들었을까요? K-팝과 한류의 성공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완벽한 것을 만들겠다는 노력의 결과라고 칭찬한 그 교수의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엘리자베스 그린입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비교 연구하는 분야에서 20년 넘게 일해왔죠. 대학에서 가르친 시간도 어느덧 15년이 넘었습니다. 매년 가을 학기에는
특별히 세계문화 비교 수업을 개설하는데, 이 수업은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각자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강의실은 언제나 활기차고 다채로운 의견으로 가득 차곤 하지만 작년 가을에 있었던 일은 제 교수 생활 중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보스턴 특유의 선선한 가을바람이 캠퍼스를 스치던 수요일이었습니다. 강의실 창문 너머로 단풍이 물든 하버드 야드가 보였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업 시작 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날의 주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먼저 손을 든 것은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개인주의에 대해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죠.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한다는 미국인의 정신을 설명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에 미국 출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온 아키라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전통적 가치인 화허에 대해 설명하며 집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차례로 자국의 가치관을 소개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간간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온 리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솔직한 의문을 제기했죠. 왜 남을 도와야 하는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그의 발언에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교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유학생 지훈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 수업 중 발언이 적은 학생이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번 토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리우의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잠시 후 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지훈은 평소에는 과묵한 학생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발언할 때도 항상 신중하고 차분했지만 오늘은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손을 든 지훈에게 시선을 주며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했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국에는 정칭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리우는 비웃듯 웃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냥 좋은 말일 뿐이고 현실은 냉정한 곳이라는 주장이었죠. 강의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고 저는 이 토론이 학문적으로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훈의 눈빛에서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진지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였기에 토론을 더 이어가도록 격려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언급한 것은 한국의 자연재해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큰 태풍이 왔을 때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복구를 도왔다는 이야기였죠. 공무원이 지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수재민들에게 도시락을 나르고 무료로 수리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훈은 리우를 향해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이 질문에 리우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교실은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두 사람의 토론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좀 더 깊숙이 앉으며 지훈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책을 읽고 연구했지만 지훈이 말하는 공동체 의식의 실제 사례는 학술적 연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생생한 경험담이었습니다. 지훈은 두 번째 사례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한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양보했다는 내용이었죠. 마스크 양보 캠페인이 있었고 그 결과 사회 전체가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뉴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관한 보도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방역 체계를 높이 평가했던 사실이 떠올랐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 중 한 명인 제니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런 일이 정말 있었느냐고 물었고 일본에서 온 아키라는 자신의 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한국은 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훈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 세계 문화를 연구하면서도 미처 깊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응에 지훈은 좀 더 자신감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마지막 사례로 한국전쟁 이후의 경제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며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설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며 필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는 마지막 사례를 설명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는 사실부터 말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도 채 되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해 국토는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회복 가능성을 의심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에서 본 한국의 흑백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폐허가 된 거리,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절망적인 표정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어떤 모습인가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이 놀라운 변화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지훈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서로 도우면서 나라를 다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바카스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며 노인들이 나라 재건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택시 운전사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어떻게 경제 성장에 기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개인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몸으로 배웠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훈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죠. 리우조차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학술적 토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문화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별함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말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제가 일어섰습니다. 평소보다 감정이 북받치는 것을 느끼며 지훈에게 정말 감동받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을 연구했지만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고백도 덧붙였죠. 그런데 오늘 지훈의 설명을 통해 조금은 그 비밀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죠.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와 문화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단순한 개념을 넘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수업 종료 시간이 다가왔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듯했죠. 저는 오늘의 수업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겨서라도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시간이니까요. 학생들의 손이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프랑스에서 온 소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빠른 산업화와 서구화 과정에서 이런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지는 않았는지 물었죠.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현대화와 함께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은 여전히 강하게 발현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변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가 탐구해 볼 만한 가치 있는 주제라고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브라질 출신의 마르코스가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집단주의가 개인의 자유나 창의성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물었죠. 이에 지훈은 재미있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시너지라는 설명이었습니다. K-팝 한국 대중음악과 같은 문화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들며 개인의 창의성과 팀워크가 조화롭게 결합된 결과라고 덧붙였죠.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동안 저는 지훈의 설명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자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실제 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판적 시각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성숙함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우도 마침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발전 모델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 질문의 지훈은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결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계획과 민간의 열정이 시너지를 이루었다는 설명이었죠. 저는 이 토론이 단순한 문화적 비교를 넘어 다양한 발전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이미 50분이나 초과되었지만 학생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온 아니타가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가족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우는 한국의 가족 문화가 공동체 의식의 기초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배우는 상호의존과 책임감이 사회적으로 확장되어 더 큰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가족 구조와 사회적 가치의 연관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비교 분석하는 짧은 에세이를 작성해 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오늘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훈에게는 한국 문화의 깊이 있는 측면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강의실을 빠져나갔지만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지훈 주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리우조차도 지훈에게 다가가 추가 질문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비웃듯 말했던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교육의 진정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 말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길에 지훈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오늘 그의 설명 덕분에 저 자신도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 더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전했죠. 지우는 기쁜 표정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피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늘의 수업을 되돌아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문화를 연구하고 가르쳐왔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발전 과정과 문화적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한 연구가 주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 이면에 있는 문화적, 사회적 요소들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피스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바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지훈이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관련된 학술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정칭이라는 개념, 한국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경제 발전과의 관계, 이런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생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연구 주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관한 책과 논문들을 찾아 읽으며 지훈의 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술 자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생생한 현실이 그의 설명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문화 연구에서 현지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학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 문화와 발전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개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가능하다면 한국을 직접 방문해 현지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는 계획도 덧붙였습니다. 학과장의 답변은 빠르게 왔습니다. 그는 제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학과에서 연구 휴가를 승인해 주었고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한 학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책을 펼쳤지만 생각은 계속해서 지훈의 말로 향했습니다. 그가 설명했던 한국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것이 국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도시의 활기찬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강남에서부터 전통, 한옥이 보존된 북촌까지 현대와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첫 미팅에서 저는 제 연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한국대학의 동료 교수들은 제 연구 주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정현 교수는 자신의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한국전쟁 이후의 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모두가 함께 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 시기의 이야기는 지훈이 했던 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 교수의 어머니는 이웃들과 품앗이를 하며 서로의 집을 지었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로와 학교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 마을과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 공동체가 함께 바다를 관리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어촌계라고 불리는 이 전통적인 공동체 조직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과 공정한 분배를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적 시스템이 현대 사회에서도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한국의 현대적 측면도 경험했습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을 방문하고 스타트업 밀집 지역인 강남의 테헤랄로도 탐방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팀워크와 공동의 목표를 위한 헌신이 강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적 기업 문화 속에서도 전통적 가치가 재해석되어 적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서울 시내의 대학로 카페에서 지훈과 만났습니다. 그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나누었더니 지훈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도전 과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계층 간 갈등,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점차 약화되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우려였죠. 지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모든 문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발전 모델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은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정리한 연구 노트는 이미 300페이지가 넘었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도 방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한국의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론적 지식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들은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첫 주, 저는 세계문화 비교 수업에서 한국에 관한 특별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지훈의 발표로 시작된 토론이 제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강의실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리우도 다시 수업을 듣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부터 시골 마을의 전통적인 모습까지 다양한 측면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커뮤니티 활동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민들, 마을 축제를 함께 준비하는 이웃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강의 도중 제가 가장 강조한 것은 한국의 공동체 의식이 단순한 전통적 가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발전해온 살아있는 문화라는 점이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적응해왔다는 점이 학문적으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환경보호나 사회적 기업과 같은 현대적 이슈에도 공동체적 접근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질문은 리우가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경험이 중국의 발전 모델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한국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창의성을 조화시키는 방식,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기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한국에 관한 연구 주제로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며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순히 한국의 성공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도전과 갈등, 그리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도 함께 살펴볼 것을 권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적 이해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공동체의 힘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로 정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주의와 경쟁이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새로운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쓰기 시작한 책, 공동체의 힘 한국의 발전과 문화적 가치는 아직 집필 중이었지만 이미 학계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 제3세계문화비교 수업은 전례 없이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을 위해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좌석이 채워져 있었고 심지어 뒤쪽에는 서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학생들 중에는 리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에 지훈과 날카로운 토론을 벌였던 그 중국 학생입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강의를 시작하며 지난 학기의 인상적인 토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한국 학생의 설명이 어떻게 제 연구 방향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가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각자 속한 문화권에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을 때 리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지만 그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습니다. 리우는 예전과 다른 태도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방학 동안 자신의 고향인 스촨성에서 있었던 지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서로를 돕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만을 중요시했던 그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리우의 솔직한 이야기에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학기에도 제 수업을 듣기로 했고 리우의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곧 다른 학생들도 박수를 보탰고 리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지훈과 리우를 함께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우는 지난 학기 지훈의 말이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고백했고 지훈은 자신의 문화를 다른 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두 학생에게 이번 학기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동체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몇 주 후 지훈과 리우는 프로젝트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단순한 문화적 비교를 넘어 두 나라의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다른 형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현대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학생들의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학기가 끝나갈 무렵 사회학과에서는 학생 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훈과 리우의 연구가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그들은 하버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기회도 얻었습니다. 컨퍼런스 날 저는 두 학생을 소개하며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학문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지훈이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들의 토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노력한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리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학과장은 제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이 출간되면 학과 특별 강연 시리즈를 열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연구를 나누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책 마지막 장을 집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의 여정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의 용기 있는 발언으로 시작된 작은 토론이 이제는 책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날 강의실에서 지훈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한국이 왜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인지 이제 나는 확신하게 되었어. 그리고 그 확신은 이제 더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